자, 권리남용 금지라고 했는데요. 이 권리남용 금지도 사실은 신의 성질의 원칙하고 내용이 같아요. 근데 신의 성질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로마법에 있는 법원을 프랑스에서 가져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그 말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로 가면서 독일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 말은 권리 행사 의무 이행할 때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계약법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법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라. 이게 더 강조됐던 것이고 독일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이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행사해라?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행사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두 말이지. 외국어로 번역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스위스에서 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법학의 이제 선두주자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 정도인데, 프랑스 법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2조 1항이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일은 보니까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하다가 두 개 다 가져오지 뭐.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스위스 민법의 1조하고 2조는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민법을 개정하면서 1958년도에 독일법하고 프랑스법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개정했던 스위스법을 보니까 스위스도 두 개 다 들어가 있네,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걸 그대로 두 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민법 2조 1항과 2항은 한국 민법 2조 1항과 2항이 똑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거기도 한글로 돼 있습니까? 라고 옛날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생각을 좀 해야 되죠. 한글로 안 돼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위스에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 게 나중에 법을 정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법조문이 2조하고 200조에 똑같은 내용만 들어가 있어도 정말로 창피해서 못 견딜 지경인데 같은 2조의 1항과 2항을 똑같은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이런 걸 완전히 무지라고 하는 거고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스위스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 근데 걔네들 생각에 어떤 속된 말로 쪽팔린 상황이 있으면 혼자 팔리는 것보다 누구하고 같이 팔리면 조금 위안이 되죠.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에서 가져오고 나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건 이제 한국에서 알았던 거야. 근데 한국은 이제 걔네들하고 달리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이걸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그걸 갖다 놓고 마치 알고 가져온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2조 1항은 채권법 분야에서 강조되는 이론이고 2조 2항은 물권법 분야에서 강조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을 때 주로 많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불법행위 등이 있어야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결합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특히 강조가 되고 물권은 나하고 법적인 결합관계가 없어도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 대세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권 대세권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결합관계 없는 자 사이에도 강조될 수 있는 게 뭐죠? 2조 2항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다. 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창피하고 쪽팔렸던 이론이 이렇게 놓고 나니까 굉장히 멋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아했던 나라가 한국일까 스위스일까? 스위스죠. 우리도 그런 차원이었어. 이렇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스위스를 구제해준, 쪽팔림을 구제해준 아주 멋진 이론이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법학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두 개는 이제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연역, 그래서 뭐 독일 민법이네 어쩌네 스위스 민법이네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까지 했었던 재밌는 얘기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넘겨보시면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다음 페이지에 거기 58페이지에 우리 민법도 스위스 민법을 본받아서 2조 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데요. 객관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이 읽지 마시고요. 주관적, 객관적부터 이해하시면 안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주관적이 뭐고 객관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객관적이라는 뜻이 뭐고 주관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좀 안다 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주관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관적이다. 개인적이라는 뜻인가요?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정은 다 다르죠. 이해하셨어요? 주관적이란 말은 자기 개인적이라는 뜻인 거야. 자기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정은 다 다르잖아요. 객관적인 사정이다.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누가 봐도 그렇다는 뜻이 객관적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정은 여러분이 보는 사정이나 내가 보는 사정이나 똑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정은 여러분이 보든 내가 보든 똑같이 나타나는 사정이 객관적인 사정인 거야. 우리 눈에 띄는 사정들. 그 안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주관적인 사정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사정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관적이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고 객관적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공통적으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은 뭐냐면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권리가 남용이 됐는데 권리 행사는 모르겠으나 권리의 불행사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느냐? 그래요. 친권과 같은 권리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권리 불행사 자체가 권리 남용이 되는 거죠. 친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어저께 우리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권인 동시에 부양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친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리 불행사, 친권 불행사 자체가 권리 남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여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성이 있더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비가 아들을 학교에도 안 보내고 한여름에도 반팔 티셔츠에 양말도 안 신기고 반바지 입혀서 바깥으로 심부름 보내고 그런다고. 그럼 이제 주변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덕다운 입고 다니면서 구스다운 입고 다니면서 애는 왜 저렇고 춥게 해서 내보냅니까? 그랬더니 애비가 뭐래요? 어려서부터 강하게 키워야 돼. 그렇죠. 강해지겠죠? 추위에 잘 견디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관적, 나름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네,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조금, 강력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 눈에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권리남용의 객관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권리남용의 주관적인 요소는 개인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그 행위를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가해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남용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권리남용이냐? 다시 한번 보는데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을 위반하는 위법성이 보이더라.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뭐냐? 주관적인 것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이 상대방에게 가해를 하고자 하는 고의 내지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자들은 우리 민법 제2조 2항에 보면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형태의 권리는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 권리 남용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 판례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모두 다 있어야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근데 판례도 예외적으로 주관적인 요건 없이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헷갈리죠, 지금. 그냥 무자르듯이 뚝 잘라서 학자들은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권리 남용이다. 그리고 판례는 객관적인 요건과 함께 주관적인 요건도 있어야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학자들은 여전히 객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판례는 주관적인 요건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류의 판례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요건은 없어도 된다. 그거는 따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게 뭔가 태도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죠? 근데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독행위 같은 거 있죠? 단독행위, 상계권 행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내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게 단독행위예요. 형성권이거든요. 상대방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할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든 안 생기든 상대방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나는 권리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죠.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관적인 요건을 따지지 않아도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을 버린 게 아니에요. 상계권과 같은 단독행위를 행사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줄 돈이 100만 원이 있고 여러분에게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한테 먼저 돈을 받아서 빚을 갚고 그 돈을 받아다가 다시 나한테 갚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상계권 행사해 버린다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기다가 갚고 나서 받아다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손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나는 상계권 행사할 거야 라고 상계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되든 난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미 주관적인 요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굳이 주관적인 요건을 또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계권과 같은 단독행위는 이미 그 행위할 때 주관적인 요건이 들어가 있으므로 주관적인 요건을 별도로 따지지 않고 뭐만 가지고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 권리 남용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객관적인 요건, 외형상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내면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을 위반한 위법성이 눈에 보여야 된다. 이 객관적인 요건입니다. 주관적인 요건은 상대방에 대한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이 주관적인 요건이다. 자, 여기 우리 민법의 태도는 민법 규정은 객관적인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이 성립하고 주관적인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권리 남용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있죠. 판례의 태도. 자, 그거는 니은에 있는 내용을 줄을 쳐놓습니다. 자, 판례의 태도는 객관적인 요건과 함께 주관적인 요건에 같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의 판례다. 대부분의 판례다.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어떤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요건이라고 했지. 개별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건. 그럼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어떤 의도 가지고 저런 행동했는지 쉽게 파악이 됩니까? MRI 찍으면 빨갛게 나타납니까, 의도가? 그거 안 나타나죠? 그럼 이걸 판단할 때 주관적인 요건, 가해의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가해의 고의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은 행위의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의 외형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으면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권리 행사. 이걸 가해의 고의가 있는 권리 남용의 주관적인 요건이다. 다만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 가지고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사례 지금 2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사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보세요. 이거 권리 남용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판례 태도 조금 이따 줄쳐드릴 거예요. 이 사람 채무자고 채권자입니다. 얘한테 받을 돈이 2천만 원인 거야. 2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억입니다. 20억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2천만 원 갚기 위해서 20억짜리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실행합니다. 압류해서 경매를 실행한다. 이게 권리 남용이냐 아니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어떤 부동산의 권리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20억 상당인 거예요.
두 번째, 을은 이 부동산의 저당권자인데 저당권 10억짜리예요. 세 번째, 병은 이 부동산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도 여기에 저당권을 후순위로 가지고 있는데 4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도 여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9억짜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여섯 번째, B도 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20억짜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전부 자기 채무를 변제 못하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경매 실행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경매 실행권이 있고 실행권이 있고 실행권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이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경매 실행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얘들은 다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니 저당권이 경매권이 들어가 있는 권리인데 저당권을 행사합니다. 이 사람이 저당권을 행사한다는 얘기 경매 실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저당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이 권리 행사로 얘가 얻는 이익은 얼마입니까? 한 푼도 없죠. 여기한테 10억, 5억, 19억 아닙니까? 얘는 경매 실행하면 1억 원이라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죠. 하지만 얘는 돌아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죠. 그럼 이 사람이 경매를 실행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뭐예요? 에? 이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야. 기왕 못 받는 거 어떡하자? 못 먹는 감? 푹 찔르자 그 얘기죠. 네, 이거밖에 없는 거고 이걸 무잉여 경매 내지는 과잉 경매라고 민사집행법에서 얘기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잉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하돼 버려요. 그 근거가 어디서 찾아지는 거라고요? 우리 민법에서 권리 남용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보세요. 아니 2천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야. 200만 원 받자고 20억짜리 압류합니까? 예,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야. 2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진 자가 200만 원 안 갚는 게 문제인 것이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류해서 경매 실행하는 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만 권리 행사를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훨씬 크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서처럼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고 오직 상대방에게 뭐죠? 고통만 주고자 하는 이런 식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의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권리 남용의 판단 기준이 나오죠. 권리 남용의 판단 기준은 동그라미 니은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에 권리 남용으로서 가해의 고의 내지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행위의 외형을 봐서 객관적인 사정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행위의 외형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행위의 외형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디귿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디귿에.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이 잃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다만 판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별표 하나 쳐놓고 보세요. 상계권 행사에 대한 권리 남용을 판단할 때 여기서 상계권이라는 게 뭐예요? 형성권 단독행위죠. 권리 남용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이 성립하며 가해 고의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건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죠? 상계권 행사할 때는 이미 가해 고의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 중에서는요. 2번에 있는
2번에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에 니은하고 디귿 있죠? 니은하고 디귿. 그거 좀 볼 건데 피상속인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후에 법률 규정에 의한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 남용이라고 보지 않겠다. 자, 이것도 판례가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가 생존해 계세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그래, 갑이요. 그런데 여기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뭐 상속인들이죠. 큰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들한테 줄 것 같으면 미리 3분의 1만 저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제가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동생들하고 상의를 해라. 어차피 뭐 동생들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불렀어요. 형이 동생들 불러가지고 뭐라는 거야. 야, 형이 아버지한테 5억 먼저 받아갈 거고 그 대신 내가 5억을 받아갈 테니까 상속을 포기하겠다. 그때 동생들이 뭐 어차피 상속 포기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한 거지. 상속 포기각서 쓰고 이제 5억을 먼저 가져갔어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0억 남았죠? 10억 남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B하고 C가 5억씩 나누면 되죠. 그래서 B하고 C하고 5억씩 나누려고 하니까 A가 막 뛰어오면서 STOP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뜨리 그거죠. 나누기 3으로 해라. 2가 아니라. 왜 나누기 3으로 하느냐? 2로 해야죠. 형님은 상속 포기했지 않습니까? 상속권 남용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야,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지 없는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냐? 상속권 언제 생겨요? 아버지 돌아가셔야 생기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권도 없는데 없는 권리를 포기합니까? 저 63빌딩 소유권 제가 포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래? 쥐 것도 아니면서. 없는 권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권리가 있어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 3이 됐다는 거. 그렇죠? 감동할 거 없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뭐 해야 돼? 형제간 뭐 해야 되죠? 아버지 찾아가면서 종이 하나 가져가갖고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렸죠? 네, 좋습니다. 자, 그거요. 그 다음에 디귿은 나대지의 저당권 실행의 경매 절차에서 빈 땅 얘기하는 거예요. 나대지는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건물이 신축 중임을 알면서 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경락받은 후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자, 요거는 밑에 있는 리을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리을하고 쭉 연결해 봅니다. 그 밑에 있는 리을 볼까요? 이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토지 시가의 2배로 매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이는 소유권을 비행자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위 건물의 철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 디귿하고 리얼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여기 토지를 산 거야. 뭐 경매를 사든 어떻게 사든 관계없이 갑이 토지를 샀어요. 5억에 샀습니다. 5억에 샀는데 여기에는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고. 전 소유자한테 사는데 전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고 이 건물이 완공이 돼버립니다. 완공이 됐고 이 건물이 7배가 넘었다 그랬으니까 35억 정도 상당의 건물이 있었던 거죠. 건물이 생기니까 갑이 이 건물에 철거를 요구합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었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빈 땅이었다고. 빈 땅이었는데 나중에 얘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경락받은 사람이 지상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거. 이게 권리남용이냐 아니냐? 이건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얘가 철거를 요구하면서 A가 좀 꼭 철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철거하세요. 전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철거하기 싫으면 얼마에 사던가? 10억에 사던가? 이 얘기 하는 순간 이건 권리남용인 거예요.
자, 지가 산 게 얼마라 그랬어요? 5억. 5억인데 지상 건물 철거해라. 35억짜리 철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거하기 싫으면 얼마에 사던가? 10억에 사던가. 그럼 얘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목적이 폭리를 취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철거하세요. 그러면 이건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거야.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있었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자가 생겼을 때 지상 건물 철거를 못한다. 그럼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때는 철거 요구. 아무 얘기 없이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권리남용이 아니지만 혹시 이거 철거하기 싫으면 내 땅 2배로 사던가 라고 하면 이때 이게 권리남용이 되는 겁니다.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야. 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철거해라. 그러면 A가 뭐래요? 제가 땅 사겠습니다. 그럼 뭐래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땅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야? 제가 1억을 더 얹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아유 제가 이사 비용 1억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얼마? 그러면 제가 2억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아 저 돈 충분히 있습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얘가 따블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따블을 부르면서 10억 드릴게요. 라고 하면 땅이 꼭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주는 건 모르겠으나 집으로 따블 부르는 순간 권리남용인 거야. 이거는 소유권 남용. 아시겠죠? 아주 미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데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앞에서 봤어요. 매매대금이 2천만 원인데 미지급금이 10만 5천 원이랍니다. 그런데 10만 5천 원 못 받았다고 해서 10만 5천 원에 대해서 이자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약 전부를 해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앞에서 봤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4번에요. 앞에서 봤어. 동시행의 항변권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2억 중에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50만 원 정도인데 2억 원을 전부 못 줘. 하자보수 완전히 해줄 때까지 2억 원 다 못 줘.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액을 다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하는 건 권리남용이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권리 행사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 행위는 뭐야? 강행규정 위반한 거죠. 권리를 남용한 행위가 왜 강행규정 위반입니까? 여러분 설명 들으셔야 돼요. 제 설명이 책에 어디 있나 찾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설명 들으세요. 제가 설명한 거 책에 찾아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어디 있나 막 찾아. 정신도 없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옆 사람은 어디 보나 왜 봐. 그 사람도 몰라. 아시겠죠? 설명 들으세요. 권리를 남용했다는 얘기는 민법 제2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강행규정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재판에 쟁점이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그렇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권리 남용했대요. 그럼 강행규정 위반과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죠. 하지 말라는 거 했죠? 예, 그래요. 이게 이제 권리남용의 효과인데 그럼 책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위반의 효과는 동그라미 2번에 A로 바로 봅니다. 권리남용 행위는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아닙니까? 무효니까 법률효과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D것으로 가요. 예,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요. 권리남용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얘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권리를 남용했대요. 그럼 권리 행사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권리를 뺏기는 건 아닌 거야. 제가 권리 행사를 잘못해서 남용이 됐다라고 해서 내 권리를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암만 권리를 많이 행사해도 권리 행사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권 같은 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권을 남용하게 되면은 미성년자 보호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이때는 친권 상실 선고 제도가 존재합니다. 친권을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야. 이때는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일 뿐 권리 자체를 박탈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친권 상실 선고 제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는 기억에 있는 A와 디귿 그 다음에 리을만 좀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판례인데요.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례 1번에요.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도 그 법률 행위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는 일구이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 내가 여러분하고 어떤 법률 행위 하는데 우리 둘의 법률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줄 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킥킥 웃어가면서 야 이거 무효인데 이거 안 걸릴래나? 그러면서 법률 행위 했다는 거죠. 상대방도 야 이거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야 어저께 우리 한 행위 강행 규정 위반해서 무효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라고 하면 일구이연하는 거 같지요, 겉으로는. 하지만 이거는 절대 신의칙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봐도 무효고 누가 봐도 무효죠. 그러니까 제가 한 행위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무효라고 해야지. 제가 한 건 강행 규정 위반했지만 유효고 여러분이 한 건 강행 규정 위반했으니까 무효입니다. 이게 신의칙 위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한 것도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면 무효고 제가 한 행위도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면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당한 거죠. 이런 행위는 신의칙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신의칙을 위반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얘기는 반칙 썼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그래서 신의칙 내지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상식적으로 밑에 있는 판례도 줄을 안 칠 거예요. 상식 가지고 해결해 볼게요. 권리자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권리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로 권리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증인의 채무가 권리자가 일단은 신의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보증인의 채무도 일부 감액이 되거나 채무가 면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면제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만 행사해야 되는데 150만 원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150만 원 다 줄 필요 없이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직 권리 행사할 때 안 됐는데 내가 권리 행사했다는 거야. 이런 게 권리 남용이잖아요. 그럼 안 줘도 되는 거죠. 내가 줘야 될 시기에 주겠다라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게 신의칙인 거야. 어떻게 보면 신의칙은 판례 몇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상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그 밑에 있는 2번 판례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비춰 용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 여기서 지금 답은 나왔죠? 찾으셨어요?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비춰 용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보증인이 책임을 안 지거나 또는 책임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보증인은 책임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보증인은 보증인으로서, 채무자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정도의 권리 행사가 있었다. 그래도 보증인이 무조건 다 책임지고 채무자가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되느냐? 아닌 거죠. 책임이 일부 제한되거나 아예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뭘 위반했기 때문에? 신의칙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자가 너무 무대포식으로 권리 행사하면 채무자의 책임을 조금 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표정들이 굉장히 하기 싫은 표정이에요. 하기 싫어 죽겠네 그런 표정입니다. 나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무이행입니다. 의무이행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의칙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거기 23에 나왔던 문제들 몇 개 한번 볼게요. 신의성질의 원칙에 따라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소리 너무 질렀어요.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도 법률행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일단 기억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신의 성질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건가요? 강행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보증의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대요. 그럼 채권자가 반칙 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맞죠?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틀린 질문 기억밖에 없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이 뭐야? 권리의 중첩이죠. 권리의 중첩. 여기는 이제 우리 권리의 충돌이 주로 이제 나오니까 권리의 충돌 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데, 권리의 중첩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권리의 충돌, 권리의 경합, 그 다음에 법조 또는 법규의 경합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권리의 충돌은 하나의 물건이나 또는 하나의 법률 관계 위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데, 이 물건의 가액은 3억 또는 어떤 권리의 가액이 3억짜리인데 A라고 하는 권리도 2억짜리고 B라고 하는 권리도 2억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건의 매각이나 저 물건, 저 권리 처분을 통해서 권리자가 모두 만족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아, 또 계산 잘 안 돼요? 이거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얘네들 채권 합치면, 권리 합치면 4억. 그럼 이거 매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공평하게 반씩 해서 1억 5천씩 줘야 돼? 아니면 누굴 먼저 줘야 돼? 공평하게? 그래요? 여러분이 A야. 여러분이 A라고. A부터 줘야 돼? 왜? 조금 아까 반씩 해서 1억 5천씩 주려며. 예. 그러면 B는 가만히 있을까? B는 옆 사람이야. 그럼 저분 A로 하고 이분 B로 할게요. 누구 먼저 줘야 돼? 이분은요? A 먼저 드릴 거예요? 싸다리답게 양보할 겁니까? 아니죠. 이게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A의 권리와 B의 권리가 충돌하게 되죠. 예.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야 될까요? 무슨 가위바위보야. 그건 애들 놀 때 하는 거고. 자, 이때 누구 먼저 변제해줘라 라고 하는 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 권리가 다 물권일 수도 있어요.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물권은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물권이다. 그럼 이 물권인 경우에는 물권의 종류, 일단 크게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점유권 뺐으면 본권끼리는 소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있죠. 소유권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기초 강의 때 최소한 물권은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래서 본권, 점유권 이렇게 나누는 거 요건 암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제가 이럴 때 써먹으려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유권자는 본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유권은 어떤 권리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유권은 어떤 권리와도 뭐 할 수 있어요? 병존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 시계 차고 있죠? 이 시계에 제가 점유도 하고 있지만 소유권도 저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소유권은 그분 거고 저는 지금 사용수익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점유권과 사용수익권을 병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소유권자와 전세권자가 서로 권리를 주장한다. 누구 권리 먼저 보호해야 돼요? 왜 제한물권자 먼저 보호해야 되죠? 소유권자가 인정해 준 거 아니야. 나 대신 네가 사용해라.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해야 되죠? 제한물권이 우선해야 되죠. 그럼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물건 외에 저당권이 두 개 성립되어 있는데 먼저 성립한 저당권은 7월 1일자고 밑에 있는 저당권은 7월 2일자라고.
경매 실행하면은 A는 7월 1일자고 B는 7월 2일자예요. 경매 실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 A 먼저 주고 B는 나중에 줘야 되죠. B가 힘이 더 세. 그래도 A 먼저 줘야 돼요. B는 높은 사람하고 친해. 그래도 A 먼저 줘요? 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권력 있는 자들이 암만 찌랄찌랄해도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사실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그런 거 별로 없다 그랬죠? 예. 판사 바꾸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성립한 뭐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우선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하나는 물권인데 또 하나는 채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권과 채권. 자, 이때는 이제 권리의 성질이 물권은 뭐예요? 배타적 지배권이고 대세권이면서 절대권 아닙니까? 채권은요. 채권은 상대권이면서 대인권이죠. 느낌만 가지고 물권이 더 세 보이잖아. 근데 느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이거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하는 거라고. 자, 물권은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물건은 누구 거고 이 물건의 권리는 어떤 거에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하지만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빚이 많을까요? 받을 돈이 많을까요? 줄 돈이 많을까? 갚을 돈이 많을까? 받을 돈이 많을까요? 제가. 여러분 모르죠? 네. 여러분도 줄 돈이 많아요? 받을 돈이 많아요? 그렇지? 내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물권은 어때요? 물권은 누가 봐도 아 이건 누구 권리고 얼마짜리 권리다라는 거 쉽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게 뭐죠? 물권인 거예요. 물권. 그래서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많이 있는데 물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했을 때 물권과 채권이 서로 대등한 순위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물권 등기가 되죠. 등기가 돼. 그러면 얼마짜리가 언제 성립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근데 채권도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등기된 채권, 또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채권인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물권은 권리관계의 진정성이 확보돼 있으니까 채권에 우선한다며. 채권은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권과 충돌하게 되면 물권을 우선시 보호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채권도 등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도 등기돼 있으면 권리관계 진정성 확보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물권과 채권은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우선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대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채권도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도 있어요.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이게 없으면 사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채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근로자의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월급,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굉장히 부자였던 회사가 파산을 해요. 이 회사에는 부동산도 많아서 회사가 30년 전에 설립이 될 때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다 저당권을 다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30년 전에 성립한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파산하는 과정에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 월급을 안 줬다고. 그럼 3개월 전에 발생한 월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받을 사람이 좀 있다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죠. 그럼 30년 전의 저당권보다 최근 3개월분 근로자의 임금 채권,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근로자는 생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들은 선순위 물건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빼줘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경매가 실행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빼주는 금액들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는 근로관계 채권하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물권과 채권이고, 그러면 채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합니다. 채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하는데 채권자 상호간에는 뭐죠?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억인 거예요. 3억. 3억인데 여기에는 채권자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채권자 A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3억이에요. 3억. 그리고 이거는 7월 1일자로 성립했습니다. 얘는 가지고 있는 채권이 2억인 거죠. 얘는 8월 1일자로.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1억 원인 거야. 얘는 9월 1일자로 성립해 있습니다. 여기 성립해 있는데, 자, 그러면 A든 B든 C든 다 채권이라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채권은 평등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평등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매각을 통해서 변제할 때도 갑이 개인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변제하느냐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죠? 공적으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안분해서 배분해야 됩니다. 공적 실행 시에는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서 채권액 다 합치면 얼마요? 6억이죠. 6억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거 50% 그럼 이건 몇 프로로 할 건데? 2분의 1. 얘는 6억 중에 2억 하면 3분의 1이죠. 이건 퍼센트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요. 6분의 1이죠. 그래요? 전체 채권액의 절반 차지하고 있고 3분의 1, 6분의 1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를 전체 채권의 절반을 얼마 줘야 돼? 여기는요. 3분의 1이니까 1억. 여기는 6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준다고. 이거는 공적 실행 시에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진행되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여기 배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1억이 배당이 되고 여기는 5천만 원이 이렇게 배당이 되겠죠. 자, 이거는 경매든 파산 절차든 공적 실행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사적 변제 시는 개인적으로 변제할 때야. 사적 변제 시는 선행주의가 적용이 돼요. 선행주의. 먼저 가서 떼굴떼굴 굴러서 먼저 받는 놈이 최고인 거예요. 이걸 선행주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금액이 많든 적든 먼저 성립했든 안 했든 채권자는 어떻게 해요? 평등하거든. 그러니까 먼저 C가 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하루 종일 울어갖고 1억을 먼저 받았다는 거야. 그럼 소멸했겠죠? 그럼 이것도 얼마 남았어? 2억 남았죠. B도 가서 막 떼굴떼굴 굴러오면서 울고 불고 막 한 일주일 동안 굴렀어. 굴러서 1억 5천 줬어. 그러면 5천만 원 남았죠? 얘 재산 얼마 남은 거야, 여기도? 5천만 원 남았지. A는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어저께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셋이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힘 합쳐서 잘 받자라고 해놓고, 먼저 가서 떼굴떼굴 굴렀잖아요. 그럼 A가 얘들한테 항의해, 안 해? 전화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항의하죠? 그럼 얘들이 뭐래? 전화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평등해요. 먼저 가서 먼저 받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채권자 평등주의다. 그래서 공적 실행 시에는 어떻게 하고? 안분 배당을 해. 왜냐하면 공정하게 대등하게 대우해 줘야 되니까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줘야 되죠. 사적 변제 시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행주의가 적용이 된다. 먼저 가서 떼굴떼굴 굴르는 게 최고다. 그래서 우리 속담 있잖아. 우는 애기 젖준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가서 울고불고 하는 게 최고인 거야. 떼굴떼굴 굴르면서.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물권과 채권 또는 채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이게 이제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리의 경합은 이렇게 어떤 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A라고 하는 권리도 있고 B라고 하는 권리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어떤 물건이나 권리관계에 존재하는 그 위에 있는 권리가 두 개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권리가 A라고 하는 권리도 있고 B라고 하는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요, 서로 완전히 별개의 권리인 거지. 별개의 권리인데 얘네들은 목적이 동일합니다. 목적이.
목적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내준 거야. 근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안 돌려주고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임대차 끝났잖아. 물건 빨리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내 물건 내놔 임마 라고 할 수도 있죠. 야, 임대차 끝났잖아. 물건 돌려줘.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목적물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죠. 야, 내 물건 내놔 이거도 목적물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둘 다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달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 소유물 내놔. 너 임대차 끝났으니까 너 나가 그 얘기죠. 두 개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권리예요. 하나는 소유권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는 임대차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특징적인 게 하나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받으면 얘도 만족받은 거죠. 아, 임대차에 의해서 임대차 끝났으니까 물건 내놔 그러고 돌려받았으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만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권리는 하나씩 행사해도 되고 두 개 동시에 행사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행사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 권리는 지가 다 행사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행사하든 하나 행사를 통해서 변제를 받으면 나머지도 같이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 이거야. 하나 행사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되는 거죠? 변제를 받아야 돼. 만족을 받는다, 변제를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도 같이 만족이 됩니다. 전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와서 여러분 골탕 먹인 게 제가 하나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받으면 나머지도 소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험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를 행사하면 나머지도 만족을 통해서 소멸하게 된다. 아니야. 행사는 이것만 행사해도 되고 이거 같이 행사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행사해도 되고 동시에 행사해도 돼요. 중요한 게 뭐죠? 변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행사를 통해서. 그래야 나머지도 만족이 되는 거지. 하나 행사하면 나머지는 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행사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변제, 만족을 받아야 된다고. 만족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임대차에서 주로 나오든지 아니면 전세권에서 주로 또 나와요.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이날인데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은 전세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다가 그 배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용수익하다가 목적물을 유지관리 잘하고 있다가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세권자의 의무인데 전세 목적물이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이 나버렸어. 싹 해서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그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요? 설정자를 뭐라고 읽는다 그랬지? 소홀정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설정자는 물건에 뭐라 그랬어요? 소유자. 설이라고 쓰고 소홀적 이렇게 읽으라 그랬잖아. 그거 잘못 쓰면 또 항의 들어온다 그랬죠? 국어 전공하신 분들한테. 그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쨌든 설정자는 소유자야.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 물건을 왜 네 과실로 태워 먹었어? 내 물건을 제가 과실로 침해했잖아요. 그럼 그건 뭐죠? 불법행위지. 그렇죠? 또 전세권의 내용이 뭐야? 전세권 존속기간 중 얘가 잘 유지관리하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채무가 있는데 그 과실로 태워 먹었으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소유권 침해했으니까요. 또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물이 10억짜리가 되는 거지. 10억. 그러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10억을 청구하겠지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10억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그 다음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10억도 청구합니까? 그래.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또 20억을 청구하냐가 아니라 각각의 권리가 다른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10억 하고 그 다음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10억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날 안 하고 같이 그냥 두 개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10억,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10억 두 개 같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는 놈이 20억 줄까? 바보 아니면 20억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이걸 줬다는 거야. 10억을. 그럼 이것도 만족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리의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조의 경합 또는 법규의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봐. 되게 불안한가 봐. 내가 책 안 찾아줄까 봐. 사람이 그렇게 아예 못돼 보여요? 나 마스크 벗으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맨날 쓰러졌어요. 참, 우리 어머니가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할머니 뭐라 그랬는데 너무 이쁘다 그랬다고. 다시 한번 보세요. 법조의 경합은 하나의 생활 사실이나 하나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A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하나의 법이면 A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B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하나의 법이라고 한다면 B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지위가 하나가 특별법이고 하나가 일반법이다. 그러면 특별법이 적용될 때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얘만 적용이 되고 얘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다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면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공무원은 국가가 사용자고 공무원은 근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국가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아니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돼요. 이게 특별법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상 배상을 청구할 때는 우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특별법이니까 이때는 요거만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요게 우리 권리의 충돌, 권리의 경합 이래서 봤는데요. 자, 우리 책으로 가서 몇 개 줄쳐 드릴게요. 자, 책으로 갑니다. 권리의 충돌, 그래. 권리의 충돌에는 요 그림을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권리의 우선적 효력에 양쪽 가로 1번에 물권 상호 간의 충돌이죠. 물권 상호 간의 충돌. 그래서 소유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와도 정답으로 절대 안 나오니까.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3번.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뭐다? 물권 성립한 순위에 의한다. 보이셨죠?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의 충돌은 원칙이 뭡니까? 물권 우선이죠. 원칙의 첫 번째 줄 맨 뒤에 성립 선우를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도 있다.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얘기는 대등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이 어떻게 된다? 가등기 또는 등기돼 있어야 된다. 제가 물권이 우선하는 이유는 권리관계 진정성 확보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채권도 당사자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가 되면 공적 장부에 기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권리관계 진정성이 확보돼 있다라고 해서 거긴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 보이시죠? 니은에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생존과 직결된 채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는 대항 요건도 필요치 않은 거, 근로기준법상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까지만 줄쳐놓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상호 간의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적 실행 시에는 선행주의, 공적 실행 시에는 안분주의 원칙이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내용은 머릿속으로 반추하면서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선행주의다, 안분주의다. 그럼 아까 안분주의 할 때는 공적 실행 시 경매가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될 때 6억 중에서 A한테 얼마 줬어요? 그렇죠? 3분의 1, 6분의 1씩 줬죠? 근데 사적 변제 시 개인적으로 변제할 때는요. 그렇지. 선행주의. 그걸 선행주의. 때 쓰는 놈 그래도 기억은 날 거예요. 그죠? 시험장에 가면은. 자, 그 다음에 권리의 경합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법률 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2개 이상 있을 때요. 이거. 아시겠죠? 자, 이럴 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수개의 권리는 독립된 청구권이다. 서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시효로 인한 소멸도 각각의 요건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하나의 청구권 행사로 변제를 받거나 만족을 얻게 되면 나머지 청구권도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가 발생해서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만족을 받으면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그럼 틀린 거야.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써야 돼요? 변제 내지는 만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경합의 유효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임대차 아니면 전세권이라 했었죠. 그 1번하고 2번 그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야. 그거 둘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 1번, 2번. 체크한다는 얘기는 줄 쳐라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법규의 경합은 A법, B법 할 때 법규고 하나의 법 내에서는 A조, B조, 9조하고 15조 뭐 이럴 때 그 조, 법조의 경합이에요. 그래서 법조의 경합과 관련돼서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 있죠. 다음 페이지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 공무원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시민에게 손해가 생겼답니다. 그럼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 경합할 때 국가배상법만 적용이 된다죠. 이게 특별법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사건의 보호가 다음 페이지 나와요. 사건의 보호. 사건의 보호는 자, 우리 권리가 침해됐어요. 형사상 권리가 침해가 됐다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가해서 다쳤다. 그럼 형법에 의해서 검사가 잡아다가 경찰이나 검사가 잡아다가 처벌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국가가 소추하는 건데 우리 재산권이 침해가 됐다는 거야. 우리 재산권이 침해가 됐으면 어떻게 되죠? 가갖고 우리가 경찰에 또 신고합니까? 이게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형사적인 문제 아까 얘기한 거고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목 조르고 걔네 집에 있는 거 막 집어오고 그럼 잘못하면 절도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한 대 때렸다. 그럼 강도가 되는 거야. 그냥 집어오면 절도. 못 가져가게 하니까 떠밀고 한 대 때렸다. 그러면 강도가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절취까지 했으니까 강도죠. 예. 그러면 오히려 지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송해야 되는 거야. 그럼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다. 그게 뭐죠? 그게 국가구제인 거죠. 국가구제 제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조금 걸릴까? 돈은 많이 들까? 조금 들까? 많이 들죠. 그래서 소송 오래 하면 신나는 건 누구요? 변호사밖에 없어. 이기든 지든 소송 오래 가면 변호사만 신나요. 그래서 소송 3번 정도 하고 승소한 사람은요. 한쪽은 운동화 신고 한쪽은 슬리퍼 신고 집에 가요. 왜? 신발 살 돈이 없어. 이겼는데. 그리고 걸어가 버스 타고 가. 버스 못 탄다니까. 집에 걸어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패소한 사람이나 승소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야, 네 운동화 오른쪽이고 내 운동화 오른쪽인데 바꿔 신을래? 그럼 패소한 사람이 양심껏 그래 너 운동화 신고 나 슬리퍼 신을게. 이러고 손잡고 걸어가. 하도 자주 만나갖고 친해져가지고. 예. 그리고 옆에 변호사는요. 오픈카 타고 빠라바라밤 그러고 가면서 또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간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국가구제제도가 가장 확실하지만 이게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야? 재판의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해서 재판하지 않고 간이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면 우리 체계를 볼게요. 재판의 분쟁 해결 제도의 종류가 화해, 알선, 조종, 중재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판사가 그냥 아예 강제로 조종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소송하지 말고 야, 너 1억 받을 거 있다 그래서 너는 저는 5천만 줘야 되는데요. 그럼 7,500만 원으로 끝내. 화해해. 근데 화해 안 하면 그냥 재판상 그냥 판사가 화해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판사가 정해주든 지네끼리 화해를 하든 화해했으면 1심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 샀어 안 샀어? 길어졌어? 짧게 끝났어요? 짧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 간이 공판 절차 재판의 분쟁 해결 제도가 장단점이 좀 중요한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저렴성 및 법원의 업무 경감 등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적당한 합의를 통해서 포기하는 등의 시민의 자주적 권리 의식이 저해, 훼손될 염려가 있다죠. 요거 하나 여기서 건져야 될 거. 여기서도 또 무슨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가면 저기 저 관리 실무에서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알 필요 없어요. 재판의 분쟁 해결제도. 그냥 재판의 분쟁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는 시간 빨리 끝나죠. 비용 덜 들죠. 소송 길게 하니까 법원의 업무도 경감이 되죠. 하지만 단점은 뭐야? 내 권리의식을 내가 끝까지 쟁취해서 얻을 생각 안 하고 적당한 야합을 통해서 그냥 중간에 끝내버리잖아요. 이 시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권리의식에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말고 중간에 화해하자 그러면 그냥 화해해버리고 마는데 서양 애들 안 그래요. 자기 권리 침해당했다 그러면 악착같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시민혁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경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열받게 하면 끝까지 가죠. 열받게 안 하고 또 불쌍한 표정 지으면 거기서 끝내거든. 한국 사람들은 또 대충. 그죠? 마음들이 착해서 그래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사력구제 같은 건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쭉 넘기면 이제 뭐가 나와요?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가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그 자연인부터, 자연인 몇 페이지에 있어요? 72페이지죠? 자연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가.